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대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구식 전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그리고 진주에서 이선하신 국회의원과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만났습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예. 예. 버스 타고 오셨어요? 예, 저는 늘 버스 타고 다닙니다. 예. 지금 경치 좋죠? 뭐, 정말 좋습니다. 예. 스위스 가는, 산악도로보다도 조금 더 아름다운 그렇죠. 길로 왔습니다. 덕유산 지나고, 지리산도 같이 지나고. 네. 올라오실 때는 덕유산, 지리산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참. 올라올 때는 지리산은 왼쪽에 있고, 덕유산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양쪽을 다 보고. 예. 예. 참고로 우리 최구식 의원은 산청이죠, 그죠? 예. 고향이 산청.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산청. 자, 우선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니까 이 지방선거가 규모로는 우리나라 최대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00명, 대통령 선거는 1명 뽑지만 지방선거가 뽑힌 사람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에다가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4,000명을 뽑는다 하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진주에 지금 있으니까 진주시장님의 권력을 제가 압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중앙에 계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군수가 얼마나 권력이 센지 잘 모릅니다. 실감을 잘 못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 돼서 내려갔습니다. 예. 진주에. 좀 진주시장이 진주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사촌 형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정권을 다 휘두릅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나라, 말하자면 진주시도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진주시 의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는 것처럼 진주 단위에도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 대통령을 감시하는 것, 언론이 대통령을 감시하는 것하고 진주시의회가 시장을 감시하는 것, 진주 언론이 시장을 감시하는 것은 뭐 천만분의 1. 경제가 안 먹힌다는 이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권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외국 대사관도 들어와 있고 예컨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시나 군 단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우리나라 10대 재벌을 다 합친 것 같은 말하자면 경제 액터입니다. 근데 진주만 하더라도 거기 기업이 물론 있긴 있지만은 시장이 눈 돌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 만나는 거, 군수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눈 돌려버리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뭐 그 가게도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야 이런 절대 권력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있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나라 단위로 살기 때문에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경상남 도민이기도 하고 진주 시민이기도 한데 저는 제 아이덴티티의 95%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제 안녕, 제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나 뭐 이런 경제나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오는 거지 경남 도민으로부터 오는 게 100중에 1이 될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 시민 뭐 이해가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스크라치로 붙자 그럽니다. 대한민국 3,
333 이렇게 하자는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팩터가 빠지면은 진주 같은 무시무시한 독재 체제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욕하면서 국회의원을 욕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즐거움, 자유는 다 누리는 거지요. 근데 진주시장님은, 혹은 옆에 있는 군수님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하고, 거기는 작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방 광역단체장이 왜 힘이 이렇게 크느냐 하면 이제 경제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뽑혔으니까 임기가 보장되니까, 아니면 선출된 일종의 영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기 있는 영주 역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을 어겼을 때는 수사기관의 경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인데 유일하게 한쪽에만 말하자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게 검사님입니다. 검사님. 되게 시골에는 젊은 검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신으로부터 말하자면 이제 머리 조아림을 받는 존재로 그 직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주 같은 지청장. 지청장은 너무 높아가지고 밑에 있는 검사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언론의 경제는 약하다 이거죠. 약한 게 아니고 언론은 그걸 말하자면 이 보조금이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 포함해서 돈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시청에 찍히면은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지방 언론이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게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도 감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내려갈 때는 옛날에 지역에는 4급 정도가 서기관이 내려가서 군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급도 가고, 20대 군수 이렇게. 그렇죠. 저도 중앙에서 언론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알고 내려갔다가 하여튼 자, 그럼 현지 국회의원의 견제는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는 진주는 국회의원 2명입니다. 예. 근데 시장이 국회의원보다 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공천 시절이 들어오면은 시장과 현지 국회의원들과의 힘의 관계가 테스트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게 이제 형식 논리로는 그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워낙 이제 시장 힘이 커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시장이 힘이 크다는 건 결국 예산 집행 그렇습니다.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대 재벌을 합친 정도의 압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 권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부처로부터의 경제 플러스 감사원의 감사 이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거 전국의 지자체가 226개인가 그렇게 되고 별 크게 신경을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담당자들도 실제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실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아느냐? 저는 제가 기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나쁘게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시장하고 제가 사이가 별 좋지 않았습니다. 제 시각으로는 제 눈으로는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손을 대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적으로 정확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무슨 이제 국토 개발 계획 큰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인허가는 중앙정부 소관이 또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건 시민들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없지. 예. 그러니까 시민들 먹고 사는 거는 생사 여탈권을 실제로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사또보다는 더 셉니다. 그냥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자적으로 완벽한 체제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제도 그만큼 가능한 거지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독자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된 거, 그러니까 국민 직선제로 뽑힌 것과 이 난개발이 같이 온 건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군수가 왕국의 추장처럼 작은 섬나라의 추장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군에 뭐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문제라고 몇백억짜리 의료기관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도단인 게 예컨대 서북 영남으로 치면은 서북 영남에 한 10개 정도 되는 시군이 천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의 단위로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산청 사람이 아파도 진주병원 가고 함양 사람이 아파도 진주병원 갑니다. 30분 그렇죠. 일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군단의 군수님은 자기 군이 말하자면 독립된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이. 몇백억 드는 거. 그리고 의사를 모시는데 돈을 10억을 줘도 안 온다고 마치 의사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데 그 단위에 그 의료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니까 의사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그 군수 그리고 이번에 뽑은 군의원 이런 분들은 마치 군계가 국경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옮겨 다닐 때 여권 안 내지 않습니까? 물건 팔 때 관세 안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마치 그리고 또 도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느 도형 경남형 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북형 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한국형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걸 말하자면 인성과 지식을 가르치는 건데 그게 그 도단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위선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너무 명실상부하지 않은 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지방자치. 지방자치 처음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면은 정치가 어려워지고, 들어주면은, 지방자치를 도입하면은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YS께서도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에는 이제, 시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임명제니까 그 지방의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지방의 여론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자적 지방 시대가 되면은 각자 경쟁적으로 또한 개성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그 희망은 지금 구현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다 이렇다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다 그렇다. 그건 제가 봐서는 이게 지방자치가 필요한 유럽 같은데, 제가 유럽에 살면서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웃 동네하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러면 지방자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축구하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하면은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걸 엘 클라시코라 그러지요, 그게.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FC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 붙는 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폭력적이어서 축구에 그리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역사의 배경. 저는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하고 카탈루냐하고 카스티아하고 카스티아 전쟁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유럽 역사에서 한 나라가 됐단 말이지요. 됐는데 전쟁은 못하고, 근데 전 축구를 지금 저도 열심히 봅니다만은 저는 축구를 의제된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구하고는 다른 거지요.
축구는 그야말로 몸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 놓고. 그건 전쟁하고 본질이 가장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 클라시코, 그러니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전쟁을 자기들 뭐 DNA에 각인되어 있는 거니까 서로 그 옛날 역사에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전쟁했는지는 그 이제 한 나라로 살지만은 그렇게 나라가 됐다고 뭐 갑자기 뭐 서로 사이좋고 뭐 형제가 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자면 본능 속에 있는 그 적대감 이런 걸 축구로 의지해서 푸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스페인은 또 바스크는 인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켈트족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건 지방자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뭐 제 고향이니 산청하고 함양하고 바로 옆에 있고 진주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따로 뽑아야 될 시장을 따로 뽑아야 될 그걸 굳이 하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뭐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부 경남 말씀드렸지만은 살아온 단위가 있는 겁니다. 살아온 단위. 서부 경남은 동부 경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굳이 해야 되면은 그 단위에서 하는 거는 그렇죠. 저는 뭐 외종대출이라 그럽니까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시장 군수를 뽑는 거는 그럼 시대착오적인 권력자를 만들고 그 권력자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관심이 없으니 모르는 겁니다. 중앙 단위에서 관심이 없고 전혀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도 모르면 이제 무리가 생기고 한다는 건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오니까 2002년에 우리 월드컵 있고 나서 가을에 우리가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를 갔거든요. 네. 바르셀로나를 가서 거기 공부하는 여자 대학생이 우리를 가이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지난 우리 월드컵 때 그때 승부차기로 스페인한테 우리가 이겼잖아요. 예. 마지막에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심판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 판정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아마 여기 있으면서 청산히 고생했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천만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모른다고 그때 스페인 팀이 한국한테 졌다고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막 야단 맞다고 열받았다고 하더라고. 바르셀로나는 그렇지. 절대로 스페인을 응원 안 해요. 그렇죠. 마드리드 정도라고 마드리드가 스페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뒤에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그때 달라졌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우승팀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지방자치는 역사적, 민족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 제가 요새 축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라도나가 이렇게 힘들게 그 위대한 축구 선수가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게 참 안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 유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마라도나가 그 아르헨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폴리에 마라도나가 와가지고 나폴리가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석권을 했거든요. 나폴리가 이태리에서 상당히 좀 고단하고 기분 나쁜 그런 처지의 도시인 모양입니다. 가난하고 노래 좋아하고 뭐 이런 마피아 많고 그래요. 그러지요. 뭐 무슨 뭐 배짱이 사고 북부가 이제 거기는 뭐 밀라노고 뭐 잘 사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나폴리 국기를 나폴리는 서민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 아파트끼리 줄을 말하자면 빨랫줄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 옷을 걸고 했는데 그걸 나폴리 국기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근데 축구도 맨날 뭐 밀란 이런 데 늘 지고 했는데 이 마라도나가 와가지고 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태리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울로 로시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아르헨틴하고 그 이태리하고 결승전을 했습니다. 근데 나폴리 시민들이 아르헨틴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자기 조국 말고 그 마라도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 정부, 중앙정부는 뭐, 로마하고 뭐, 북쪽이 다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마라도나 제대로 놔두다가 하면, 이게 뭐,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계속 분리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국가적인 늘 그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마약도 뭐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인생이 그리 됐다는 얘기를 제가 유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방자치를 다시 물릴 수는 없고,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은 아까 말씀 서부 경남을 뭐 한 단위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런 조정의 움직임, 지금 뭐 광주, 전라도 하나 합친다든지, 경북, 경북을 합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런 밑에 단위에서의 시군을 합친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5급 3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5급 3특이라는 거는, 그건 국제 경쟁력이거나, 이런 거시적인 얘기지, 시민들 사는 그것하고 이제 직접 관계되는 거는 좀 덜 하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면서 그 계기로 또 이 작은 단위, 이것도 좀 조정하는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선거를 지금처럼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새로 뽑고 하는 거, 4년마다 다시 뽑고 하는 거는 저는 왜 뽑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력 또는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전체로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봤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국힘이라는 조직은 저는 뭐 정당이라는 거는 커녕 저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6.3 선거에 정리가 되는 단계였습니다. 국민들도 정리할 준비를 다 끝냈고 당자들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말하자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선거를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경북지사 정도 빼고는 뭐 다 저는 국힘이 놓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상한 세력을 오늘 마침 좀비라 그랬대요. 아침 최고회의에서 좀비라고 이제 좀비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비가 횡행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좀비가 됐는데 지금 좀비가 다시 힘을 얻어서 지금 창궐하는 이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대 4, 뭐 15대 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져야 될 세력이 없어질 그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였는데 그걸 못한 것. 지금 좀비가 지금 다시 자기가 좀비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럼 다시 살아날 거냐, 그럼? 사람이 무게중심을 한번 놓치면은, 그건 절대로 바로 못 서지 않습니까? 저는 무게중심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나이스하게 좀 넘어져서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 상황이 지금 넘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다시 회복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 선거는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첫째는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이 극우 달권파, 국민 달권파 심판 선거였어요. 예. 그건 적중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대한 견제. 이것도 몇 군데에서 거의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가 극우파로 된 가짜 보수가 망하면은 그래도 진짜 보수 또는 보수 재건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동훈 당선, 오세훈 당선, 그 다음에
주택거래 유효동 당선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했어.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냈다고 봐요. 동시에 냈는데 이제 북힘의 장동혁 세력은 해석을 하기를 자기들이 잘해서 오세훈 당선되고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공을 소매치기 해가지고 지금 명령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마치 이번 선거를 민주당이 진 것과 같은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게 당대표 선거로 이제 이어지게 생겼고 그 다음에 보수 재건파의 리더가 된 한동훈 의원은 지금 현재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내부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앞으로 전개될 사안 중에서 큰 게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기자회견 때 밝혔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에 대해서 저항이 생길 것이고 한동훈 의원은 이 저항운동에 자기가 앞장서겠다. 이건 탄핵감이다. 하고 해서 일종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선거에 던진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시, 이게 실질 선거판에서 각 정당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우선 시급한 거는 국민의힘이 자생 또는 자기 개혁을 할 거냐. 공감성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은, 즉, 달걀이 스스로 깨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버리면은 그냥 프라이가 되어서 묻혀버린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뭐 그 당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데, 최고위원이, 네가 나가라,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그리고,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연면들 가운데 대표 있고, 옆에 뭐 이렇게 쭉 앉아서 상당히 근엄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볼 때마다 참, 뭐 하는 말들도 그러고, 저는 그 당은 제가 뭐 계속 좀 직업이 관찰이니까 참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윤석열 대소동, 저는 뭐 적응이 없어서 윤석열 대소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로지 그 당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중지출하고 뛰어난 사람은 그 업계에 있을 때도 일찍부터 이름이 드러납니다. 홍준표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친구 겹치고 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뭐, 댓글 사건인가. 저는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댓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한 사건으로 나와서 시금방진 소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직업 특유의 시금방진 소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걸 무슨 위대한 의록으로 뭐,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젊은 기자가, 뭐, 폼 난다 할 수가 있지만은, 정당에서는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지도자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게 바로 그 당입니다. 정당이 하는 일이 선거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기 때문에 정당이 하는 일 하나만 되라 그러면 공천인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천을 모르고 했으면 수준이 문제고, 알고 했으면 그건 끔찍한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알고 한 거거든요. 그 당 사람들이, 그 당 의원들이 그렇게 홍준표를 안 하고, 김문수를 안 하고, 윤석열을 하고, 한덕수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라서 한 게 아니고, 정치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알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꿈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명망가, 앉혀놓고, 거기 기생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 권력 누리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에 한덕수 바꾼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5월 3일 날, 작년 5월 3일 날 김문수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렇죠. 바로 흔들기 시작해가지고 5월 10일 새벽 3시에 한덕수용 창구를 만들어서 한덕수를 후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그걸 막았기 망정이지. 그게 그 당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조직이 된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짐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암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가지고 그 소동했고 한덕수 가지고 그게 그 다음 전당대회 해가지고 장동혁 저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제일 주 타겟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은 소원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제일 힘든 때가 공천 받을 때거든요. 공천 심사도 해야 되고 경선도 해야 되고 한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에 온 겁니다. 현역들의 천국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게 2024년? 24년 선거 때 그건 공천 심사도 없었습니다. 경선은 그냥 현역 의원이 그대로 다 공천받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네. 그래서 아니 경상도 사람들은 다 됐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격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기득권은 방어하는 데 성공했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들의 말하자면 공천 심사가 없는 게 현역 의원들의 천국, 현역들의 천국, 지지자들의 지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번 선거 국회의원급이 시도지사들입니다. 이번에 그대로 현역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대구시장만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대구시장만 공천을 했지 다른 지역은 모든 시도지사가 다 그대로 100% 다 공천받았습니다. 훌륭해서 재공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공천을 할 힘이 없어진 당입니다. 객관적인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없다. 아니 그거는 지금 그 당 형편에 비해서는 너무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 자체 공천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은 공천을 못하면 당이 아닌데 공천을 못하는 게 지금 2번 계속된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시장 공천을 포기를 했고요. 네. 지사 공천도 맨 나중에 했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제일 야당이. 그래서 그 이제 후배 기자가 언더 찐민이란 말을 많았죠. 들어보셨지요? 참 역시 참 대단하다. 조어가 감각이 대단하다 했는데 언더란 얘기는 그분들은 그 국회의원들의 인생의 목적은 공천받아서 계속 해먹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지금 같은 때 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 영남의 3선, 4선 의원인데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거의 다 처음 들어보지요. 근데 옛날에는 초선만 돼도 이름이 다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초선만 돼도 나경원, 다 그랬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3선, 4선 의원인데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더입니다. 찐유는 뭐냐? 그 찐은 왜 친박에다가 진박까지 가서 우리가 진박 간별사 비웃고 했습니다. 진박 그보다 더 찐박화된 게 찐유리네. 그 찐을 갖다 붙인 거는 그런 진한 것보다 진박보다 더 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찐득찐득하다. 윤이라는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들한테 제일 편한 숙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말하자면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천년만년 해먹겠다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호족연합체 같은 건데 우리 역사상 가장 타락한 형태의 호족연합체가 지금 이 국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고 한국 정치판의 어떤 암흑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도 기반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 강남권 국회의원을 합치면은 한
국민의힘 경우에 한 70, 약 70명이 되는데 이들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우식 전 의원은 이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뛰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 보존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의상 이 세력을 일단 토호 기득권 세력이라고 명칭을 한번 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력이 만들어진 과정은 전번에 말씀하신 때는 2007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에서 아주 격렬한 파벌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격돌을 하다가 그 끝물에 가서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가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 박근혜 지지 세력이 그리고 몰락했다? 또는 하여튼 탄핵 세력은 김무성 중심으로 다른 정당 만들고 여기는 새누리당 계속 이어가다가 그 당명이 자유한국당, 나중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만은 그 단계를 이어가지고 2021년 새누리당 그때는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꿨을 텐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을 뽑는 과정에서 이 토호 세력이 윤석열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이게 전개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대중적 인기가 높아져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도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를 당시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토호 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 된 거죠? 대통령하고 맞섰다. 제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검사들 한 그 직업을 제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검사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 대화할 때 그 젊은 검사가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물어본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나왔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알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가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하자고 하는데 학번이 몇 번이냐고 묻는 이런 사람들이 비아냥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검사를 2,000명 정도 말하자면 거느리고 있는 그렇지.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게. 저도 뭐 살면서 직장 생활 해보고 다 했지만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시금 당긴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언론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언론을 띄운 책임이 있죠 사실. 근데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독한 레드오션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언론 얘기를 하면 문제는 보도가 아니고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응.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을 취하는 거는 그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오보는 오보대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오보가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오보에 반응을 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보는 오보를 안 해야 되는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정치의 문제는 보도가 아니라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에서 제 가까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윤석열 대단하다 그러길래 아니 그 뭐가 대단하냐고. 그리 치면은 나는 윤석열보다는 1000배는 더 했다 내가. 근데 아주 그 사람을 6월 29일 날 매헌 기념관에서
의원 수십 명이, 30여 명이 모였을 겁니다. 추대 모임이죠, 추대 모임. 윤봉길 선생 모신 거기에, 뭐 성이 윤 씨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추대해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지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7월 30일 날 입당을 하고 11월 5일 날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일사천리로 쭉 된 거지요. 그때 홍준표 지사는 정말로 오래 준비해온 분이고, 그리고 의원들도 홍준표하고는 인연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스타일이 좀 막 팍팍해서 그렇지, 홍 지사가 뭐 괜찮은 사람, 하여튼,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 지지도 높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자기들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잘하면은 공천 받지만 그 중에 잘해서 공천 받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홍준표를 결사반대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라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종북 노선으로 또 문재인 정권 조장에 일종의 부패 세력 척결한다 해가지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칼로 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치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밀어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진 거지.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더 경쟁력 있다, 홍준표보다 경쟁력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이건 어차피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국민들은 그 당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하자면 유서 깊고 큰 당이니까 그 당이 저 당이 저렇게 대지도자라고 말하면은 맞겠지 라고 그 인보증이라 그럽니까? 당에서 보증을 서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했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뭐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근데 그래서 윤석열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면은 만약 이 세력이 이 토 세력이 국힘당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당이 잘 돼야 된다. 보수 세력이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 없습니까? 좀 내가 잘 돼야 된다. 네, 오로지 그렇지요.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어르신 소리 듣는 애도 저 친구도 있으면 제가 봐서는 조물하기도 그런 조물하기가 없는데 어르신 소리 들으면서 뭐 십몇 년 하면은 뭐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인생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 달콤한 꿀 거기에 손을 대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근데 하여튼 하다 보니 그 사람들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1주는 1류를 선택하지만은 2주는 3류를, 3류는 4류를. 그러니까 한정되어가지고 정말로 순도 높게 지금 그 당은 그렇게 순도 높은 사람들이 동질적으로 구성된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24만 표 차이로 근소하게 이기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된 결과지, 저게 정치 노출식으로 경영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걸 본다면은, 첫째,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려고 하는 선택, 이게 잘못됐습니다. 또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비상식적이고 독재적인 그 인성이 드러났다고 봐요. 아무 공론 과정 없이 또 역사적으로 봐서 청와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모르고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거든요.
서울이 한성백제 400년, 조선조 550년, 대한민국 80년 합치면 약 1000년의 정통성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광화문, 청와대가 정통성의 이 깃발이 꽂힌 곳인데, 그런 거 사무시해버리고, 뭐 주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저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을 2달 만에 비우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약했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수행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지지하고, 건축가들도 지지하고,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하던데, 저는 이거는, 이 정권의 말로를 제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위기 있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그 다음 달 7월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이제 공작이 시작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 앞에 거는 역사적 실수고, 이건 정치적 실수인데, 이준석의 역할은 그때 세대 보이론이라고 해가지고, 20, 30과 60, 70대를 하나로 묶는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30대, 40대, 50대를 포위한다는 그 전략, 그 전략의 핵심은 이 여성의 어떤 특권에 불만이 많은 젊은 남자들을 확보하는 이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바로 그건데, 그게 주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그런 이준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몰아내는 순간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로 50%까지 갔다가 그 순간에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이준석 보고 표를 몰아주었던 젊은층과 중도층이 이탈해버렸어요. 그게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까지 그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결정적인 정치적 실수를 했어요. 자기 지지 기반은 여러 세력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그걸 깨버렸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떤 전략 계산도 없이, 누가 거기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분 나쁘다, 격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는 엉터리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의과대학 정문을 갑자기 열린다는 걸 던진 게 2월, 그러니까 총선 2달 전이었는데, 그걸 밀어붙이다가 보수 세력의 핵심인 의사표가 이거는 그냥 이탈한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그 표가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 등등등등 합치면 지금 한 100만 표 정도는 갔다고 보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결정타를 매겨가지고 4월 총선 대패로 가고, 대패가 되고 나서도 그 잘못했던 걸 바로잡지 않고 의료 대란을 계속 심화되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가두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발작적인 망상적인 행동을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극우 유튜브가 제공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파국으로 간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토 세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말렸습니까? 촉진을 한 겁니까?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하고 뭐 동조하는 것, 이준석 몰아낸 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거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준석도 불온한 겁니다. 이준석은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망이죠. 꿈이 있고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불온한 겁니다. 불온 분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홍준표, 김문수, 이준석, 김한길도 한번 그 물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 국민 눈치를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매우 위험한. 자기들은 자기 세상을, 공천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은 공천받는 겁니다. 4년에 한 번 받으면은 뭐 행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면은 이준석 몰아내려고 할 때는 이러면 선거에 집니다 라고 했어야 되고, 의료 대란을 밀어붙일 때 할 때는 이것도 이러면 선거에 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 같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있더라고. 그래놓고 뭐 요건 뭐 5분 동안 먹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을 딱 펼 때 윤석열은 계엄령을 펴서 성공하려면은 이 추종 세력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엄령을 펴놓으면 그냥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지. 검사는 그냥 검사란 신분증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하고 나서 18명은 한동훈 대표의 지휘에 의해서 가서 해제 기령 가결시키고 그 인정수상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토 세력은 이제 또 거기다가 탄핵 반대로 간다 이거죠. 탄핵 반대로 갔다가 그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반민 결정에 의해서 그것도 그 길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선택을 잘못한 거라. 이때부터 이게 역사적 선택입니다. 역사의 길목에서 어쨌든 윤석열 노선을 그냥 가다가 반민 결정으로 한 번 딱 걸리고 그 다음에 5월 3일 선거가 있었어요. 5월 3일에 이 사람들이 이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은 나는 그때 후보를 한동훈을 후보로 내서야 게임이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지 않고 결국 윤호개인 세력이 미는 김문수 후보를 5월 3일 뽑았는데 그 뒤에 또 김문수 후보는 이건 임시 후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한 일주일 동안에 한덕수로 표창하려고 하다가 이게 마지막 당원 투표에서 좌절이 된 거예요. 요 심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세력은 어떻게 대부분이 한덕수 쪽으로 가버렸습니까? 다 갔지요. 눈이 먼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해요? 우선 왜 한덕수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당선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총선도 자기는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자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할 그게 없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수전노 이런 이미지 할 때, 옆에서 온갖 욕을 먹어도 이 돈봉투만, 이 돈통만 지키면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온갖 그거 다 해도, 만화 돈이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그게 없는,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정치 거북하다, 이 말이야. 거북한 정도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여당 100석 남짓되는, 108석 여당의 고달픔을 맛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여당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관찰이 직업이고 거기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김문수 낙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여름에 전당대회가 있었다.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변이 일어났어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 알았지요. 뒤집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진 이유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한 60% 정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인데 낙선한 김문수 후보가 승복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찾다가 발견한 게 장동혁 대표였어요.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걸로 봤는데 무슨 텔레비전討論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동훈 전환들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공천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폐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영역이 아니고 당원들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원들이 이런 토착 국회의원들과 그럼 하나 일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당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는 건가?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뭐, 당원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리 만들었는데, 이렇게 3등 국민, 4등 국민 취급을 받는 데 대한 화나는 것도 있고, 이리 된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이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실체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박관용, 최병렬,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 그때 당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중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니? 타이틀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도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진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토착 세력은 지금 국회의원 단위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리고 국회의원 집단이 이제 윤석열 이후에 생겼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조선조를 망친 분당 수준도 안 되고 완전히 패거리고 토착인데, 한편 국민의힘 당원들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이 되면서 여기도 이 당원들 못지않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안 맞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이런 토착 의원들과 이런 음모론 당원들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힐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망할 거냐, 이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좀비 상태로 계속 가는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번 지방선거 때 그 일을 해줬어야 된다고. 그래야 보수도 건강하게 재건될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좀비가 지금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총선 때의 고민이, 이 국민의 힘을 찍으면은 장동혁 체제를 존속시키게 된다. 이번에 그런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많았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일리가 있었다는 게 요새 증명이 되고, 근데 장동혁은 계속 버티고 또는 하는 행동이 갑자기 또 부정선거 들고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선거하자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고,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은 물러나자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이 지금 신동욱, 김재원 두 사람이 아직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물러나라 하면 이제 지도부가 와야 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다음 차기 전당대회를 소집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만두겠습니까? 저는. 근데 두 사람이 그만두면 문제예요. 신동욱, 김재원이 그만두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만두지 않으면은 지리하게 되는 거네. 네. 그죠? 사실상 영혼이 빠진 상태에서 좀비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네. 지금 좀비 상태로 가느냐, 그죠? 좀비 상태로 가느냐, 재생의 몸부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는 유동적이다. 현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새는 양날개로 난다.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고장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쪽 날개가 암이 퍼져가지고 이 날개에서 시작된 암이 몸 전체로 번지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빨리 잘라내야 되고, 그럼 자르면 날지 못하니까 좀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가야 우리나라가 살지, 말하자면 큰 병에 걸린 이것도 한쪽 날개라고 계속 가야 된다. 저는 마땅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잘라버릴 힘이 나오느냐, 힘이 문제죠. 네. 그 주체 세력이 있느냐, 주체 세력이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나오느냐. 올해 가서 2028년 총선 직전에 어떤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느냐, 뭐 현재로 이런 상태인 거 봐요. 네. 그러나 어쨌든 장동혁은 끝난 것 같고, 장동혁을 이제 배제하고 이 토 세력이 다른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다른 대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니까 모르지요. 뭐. 근데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지도자를 내세우려고 할 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감이 있습니까? 나올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요? 예. 나올 사람도. 자기가 나오고. 예.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없다. 예. 아니, 의원 몇 년을 보면 대충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에 있는 의원 몇 년을 보아서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고, 지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십수년에 걸쳐서 다 하나씩 다 날라갔습니다. 원래 인재가 많은 동네인데, 그걸 하여튼 좀 한 15년 전부터 그냥 차근차근 근면 성실하게 사람부터 다, 인물부터 다 잘라내서 지금은 순정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다. 도세력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 유원지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서로 챙겨주는 거지요. 옳지 않은 일이라도 친구한테 이 해가 되면은 그건 옳지 않더라도 거긴 다 동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앗이로 이렇게 한국 정치 문화의 아주 새로운 해석이기도 하고 이게 보수당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하고 왜 이렇게 자생력이 없어지고 사대주의 노예 근성으로 됐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요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조직이든지 특히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위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다 나태하기 마련이잖아요. 위기가 없어지면은 평화의 시대가 오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자기 목 챙기기 위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전쟁을 부르게 되고 전쟁이 나오면 또 일찍 살기 위해서 단결을 하고 그래서 다시 평화가 오면 또 분열의 시대가 생기고 해서 전쟁 평화 이 사이클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보 문제, 이란 전쟁 문제, 원유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진핑이가 이 타이밍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합의문을 냈는데, 그거 보면은 한국이 지금 핵을 가진 김정은, 시진핑, 푸틴으로부터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에 아무도 언급도 안 하고 국민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상황과 또한 겹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니고 안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악착같이 안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고 그걸 선거운동의 중요한 이슈로서 내세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과도 이 토착 세력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토착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렬한 태도를 취하면은 그 토착 세력이라도 용서할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름이 비슷한 존재가 되고 지름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는데 밟힌 상태에서 꿈틀거리지도 않는 국힘당이 오늘날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즉 외부의 위기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올 국내 정치적인 위기, 남북관계에서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또는 불러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실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 정치의 암흑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